네, 유가증권 연결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린다고 했어요. 지금 단기적인 유동자산인 당좌자산에 속하는가, 단기적인 비유동자산인 투자자산에 속하는가 이러면서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구분해봤고요. 주식 형태입니까? 채권 형태입니까? 라는 걸 구분할 때 만기까지 반드시 간다라는 거에는 주식 형태가 적합하지가 않아요. 만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0% 만기 보유 증권에 들어갑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음은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말 찾으세요. 만기 보유 증권은 지분증권에 속한다라고 하면 오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지분 확보를 많이 할 목적이지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을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 형태가 없다. 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지분 형태의 주식 형태도 있고 채권 형태, 나중에 만기 때 돈을 받고 이자까지 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채권 형태도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남의 회사 주식, 남의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 남의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을 우리 회사가 보유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 투자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산을 하는 시점에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다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제가 평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기 지금 평가라는 단어가 있는데 평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다시 계산하는 환산한다, 평가한다 라는 표현을 계산기 두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요. 이 다시 계산하는 그 시기가 일반적으로 기말, 결산할 때 많이 다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를 하는 방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평가를 하기 위한 측정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보느냐. 그 시점의 돈인데 그 시점에 어떤 돈을 기준으로 삼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정가치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들 공정가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 딱 보면 횟집 맞죠? 자연산 도다리, 예, 도다리 자연산 시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는 예, 글씨는 이렇게 적어요. 시가라고 적어서 시장 가격을 줄여서 시장 가격. 근데 시장이 제가 또 앞서서 뭐라고 했어요? 사고 팔고 하는 곳이 시장이라고 했는데 사고 팔고가 안 이루어지면 시장 가격이 없잖아요. 거래 금액이 없잖아요. 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나라에서 공시해주는 공시지가, 땅 가격, 개별 주택 가격 이런 게 공시된 금액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거래 시장 금액하고는 또 차이가 많아서 부동산법이 좀 많이 변경,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뭐 이런 부동산 관련한 세법들이 많이 개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 가격과 그 갭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뭐 얼마 플러스 알파를 반영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갭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거나 시장 가격이 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공정가치가 그런 개념이긴 한데요.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맞물린다면 공시지가 개념의 공정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가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기에서 형성된 가격이잖아요. 근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공시된 내용, 그게 공정가치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내용이 공정가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이제 시험 아니면 세법상으로 나올 때는요, 시가라는 표현, 그냥 세법에는 공정가치라는 표현보다는 시가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시장 가격이라는 표현하고 공정가치라는 표현하고 그냥 동급으로 처리해서 그냥 인지하셔도 괜찮아요. 그걸 디테일하게 구분하시어 하는 거는 저희 난이도에서는 크게 언급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개념상으로는 그거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기말의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게 정확한 문장인데 기말에 단기 매매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그러면 X.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말, 맞는 말 찾으세요 할 때 오답으로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면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는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이다. 이 문구를 하나 인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말에 평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평가 문제가 결산 문제에 나와요. 실기 프로그램 문제에.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1급에는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세무 2급은 거의 매 회차 어쩌다 한 회차 빠진다 생각하실 정도로 자주 등장을 해요.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각 후 원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만기 보유 증권은 상각 후 원가라는 단어가 회계 난이도에서는 크게 언급이 없다 보니까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했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었대요. 가치가 1,000만 원이었는데 여기가 만기예요. 만기까지 무조건 만기까지 갈 거래요. 만기까지 가는데 만기까지 가면은 얘가 이자까지 쳐가지고 원금하고 다 하면 얘가 2,000만 원이 될 거래요. 아싸. 우리 회사는 요 취득한 시점부터 무조건 만기까지 보유할 확고한 의도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가 중간중간에 기말에 얘도 무슨 가치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잖아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하나도 안 궁금하다. 왜? 우리는 만기까지 갈 거니까. 그래서 얘가 대박을 치든 쪽박을 치든 상관이 없다는 거지. 하지만 이것들이 궁금한 그네들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 투자한 그네들, 우리 회사 정보가 궁금한 그네들은, 그래, 우리 회사가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걔네들이 그때 우리 이렇게 보고서 작성할 때 그때 좀 알려주면 안 돼? 지금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라고 궁금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하죠. 나중에 결정되어 있잖아요.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를 나중에, 이게 제가 극단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돈을 적기는 했는데, 얘가, 여러분들 혹시 이런 그래프 보셨어요? 숨 안 쉬고 그랬대. 이게 잘 안 그려지던데. 잘 안 그려.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지는 거 아세요? 초반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그래프 형식이 있어요. 거의 여기서는 별로 막 떨어진 거 아니고 제가 손이 수전증이 있어서 좀 흔들거렸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하다가 막 터지면서 올라가는, 가치가 막 상승하는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보통 어떤 상품에 많이 들어있냐면 보험 상품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복리 형태의 상품이 지금 요즘에는 복리형이 없어요. 연복리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혹시? 요즘에는 복리 상품이 없어요. 근데 연복리라는 거는 있어요. 복리가 뭐냐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 원금에 이자가 붙는 게 아니고, 그게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계속 붙는 걸 단리라고 하거든요. 단리? 복리가 아니라 단리. 단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단리인데, 연복리도 단리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런 거죠. 3년 연복리 몇 %.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원금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자가 10만 원이 붙었다. 10만 원이면 너무 많나? 네, 만 원이 붙었다고 볼게요. 만 원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101만 원이잖아요. 1년 동안 100만 원의 원금에 만 원의 이자가 붙었어요. 그럼 101만 원이 돼 있어. 연복리라는 말은 이걸 101만 원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원금이 101만 원이 되죠. 그래서 101만 원의 이자가 붙으니까 이자에 이자가 붙는 형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또 만 원이 아니라 이번에는 2만 원이 붙어서 그 101만 원에 2만 원 붙어서 103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해에 103만 원이 원금이 되는 거죠.
개념상으로는 단위 개념에서는. 그래서 또 이자가 붙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자가 붙는 역할이잖아요. 그 연봉리라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해줄게. 이자까지 쳐서 요거 다시 넣어주고 이자까지 쳐서 또 다시 넣어서 이자에 이자가 붙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불려줄게. 라는 상품이 연봉리예요. 그러니까 실제 복리 형태는 없어요. 요즘에는 복리 상품이 없다고 보는데 보험 상품에는 복리 형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축성이들 뭐 이렇게 하면서 10년 비과세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이자가 이만큼 오르고요 하면서 복리 형태를 많이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복리 형태 실제 복리냐 단리냐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요새는 아예 그 상품에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가끔 이제 지금 신한은행에서는 옛날부터 연봉리 상품이 좀 있었고요. 우리은행인가 어디서 연봉리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래 1년 만기로 끝나거나 3년 해도 단리로 전부 다 하거든요. 어쨌거나 이 복리 형태로 소상공인 그 노란우산 공제 있죠. 걔가 복리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복리 상품이라서 이자가 붙고 막 그러니까 이자 많이 주고 압류도 안 당하게 해주고 노후를 보장해주고 사후를 뭐 이게 나중에 그런 일들을 보장해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래서 하는데 어찌됐거나 연봉리는 연간 이자를 다음에 이자 다시 받을 수 있게 해주는데 본인으로 어떻게 해줘요? 말 그대로 찌끔찌끔 이자 줄 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얘는 그러니까 연봉리가 제가 방금 얘기한 게 이자가 붙는 것처럼 얘를 다시 원금으로 넣고 다시 넣는다는 개념이 얘는 그냥 쭉 가는 건데 쭉 가서 그냥 모양새가 원래 그냥 그렇게 생기는 건데 얘는 원래 단위예요. 원래는 단위인데 얘를 몇 년, 뭐 3년 또는 5년 연봉리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1년 단위로 가입해줄게 라는 개념인 거예요. 1년 단위로 가입하면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걸 원금으로 다시 집어넣겠다. 그러면 또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걸 원금으로 다시 가입하겠다. 그러니까 얘는 1년짜리인데 쉽게 표현하면 1년짜리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3년, 5년간 유지시켜주면서 이자에 이자가 붙을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해줄게요.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적금 넣고 막 이런 거 많이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적금 넣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넣었어요. 그러면 1년이면 120만 원이죠. 그랬더니 이자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이 붙었어요. 그러면 125만 원이 이자까지 붙어서 만기 1년 만기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 연봉리라는 말은 우리가 손 안 대도 은행이 알아서 125만 원 자체를 원금으로 넣어서 똑같은 상품에 다시 가입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1년에 10만 원씩 또 하면은 또 하잖아요. 아니면은 예탁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시 가입을 하잖아. 은행이 안 시켜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지. 맞아요.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요. 125만 원이죠. 그러면 25만 원은 떼요. 100만 원만 넣어놓고 25만 원을 내가 좀 써. 짝퉁리는 좀 떼. 그리고 100만 원만 넣어놓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 모아지면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고스란히 이자까지 쳐가지고 이렇게 잘 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마음은 그런데 예, 또 그때 되면 또 뭐 돈 쓸 일이 생겨. 그래가지고 어쩌어쩌 해가지고 또 이렇게 꼬다리는 떼고 이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제 불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불려줄게 하는 게 연봉리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됐거나 이 복리 형태로 계산하는 방식이 여기에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게 있죠.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계산기 두드리시오 하는 거는요. 우리 시험에 나와요. 그 관련 학과, 회계학과 전공하는 친구들은 요거 계산하는 방법도 배우거든요. 그리고 실제 뭐 이렇게 네이버 검색해보면 요거 계산 산식 나오고 막 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저도 이제 꼭 따라서 한번 해보면 기억나서 이렇게 풀다가 돌아서면 또 까먹어요. 저도 갑자기 뚝 던져놓고 계산하시는 거면 저도 못해. 근데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채권 형태는 전부 다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얘를 아까 전에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으면 어디서부터 할까요?
예, 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면 얘를 여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가 정해져 있는 걸 삼각이 뭐라고 했어요? 삼각. 그걸 삼각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정되어 있는 이 금액을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계산기를 두드려갖고 현재 가치로 깎아요. 이 가치를. 깎아서 나중에 더 가치가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얘를 현재 가치로 깎아서 다시 계산해요. 다시 계산해서 그때 해당되는 요 가치를 삼각한 다음에 그걸 원가로 보겠다. 공정 가치로 원가로 보겠다 하는 게 얘의 방식이고, 지금 현재 시가 얼마일까요? 그 자체를 그 가치로 보겠다라는 거는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은 이렇게 보겠다는 거고, 만기 보유 증권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가치로 평가해봤자 필요 없어. 왜? 요때까지 갈 거라고 했기 때문에 요 가치를 가지고 지금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나 깎아가지고 하는데, 그걸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계산기를 두드린다. 그냥 그 정도. 근데 이게 있잖아요. 회계 1급에서는 요 단어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극히 안 나와요. 세부 난이도에서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답으로 뭐가 나온다고 했냐면,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는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인데, 만기보유증권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지 공정가치로 하지 않는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거라도 기억하세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저 단어 정도도 조금 눈여겨보시라고 색깔을 좀 달리 표시를 해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고 다시 올게요.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페이지가 우리는 세부책이니까 나와요. 필기책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59페이지. 5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요, 유가증권의 재분류라고 나와 있어요. 유가증권의 보유 의도와 보유 능력에 변화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러니까 변화가 생겨서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먼저 메모 칸박스 기억, 니은, 디귿 있는데요. 기억은 단기매매 증권은, 지금은 미치고 있지 마세요. 단기매매 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으며,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단기매매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지금 보시면 단기매매 증권, 왜 그거 있잖아요. 한 번 단기매매 증권이면 영원한 단기매매 증권이고, 다른 거 매도나 만기로 바뀔 수 없고, 매도나 만기로 한번 분류가 된 것은 단기매매 증권으로 갈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동그라미 하시고. 다만, 예,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다만만 동그라미 하세요. 아주 드문 상황이지만 더 이상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단기 매매 증권은, 아까도 우리 쉬는 시간, 점심시간 되기 전에 마지막에 밑줄 본 게 있었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이 없어지면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 그랬는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마지막.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거는 붕괴로도 나왔었어요. 붕괴로도 나왔다라는 게 뭐냐면, 아까 유가증권은 실무에서 다뤄볼 일이 극히 없다고, 99%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 알고 있습니까를 묻고 싶은 문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를 묻기 위해서 어떻게 나냐면, 단기간 내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A사 주식을 현금으로 취득하였다. 가로 열고 시장성이 없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앞에 말만 보면 단기간 내에 시세 차익이니까 단기 동그라미하고 무조건 단기 매매 증권이거든요. 그런데 코멘트가 뭐예요? 시장성이 없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에서 X치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말을 바꿔야 되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실무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A사 주식을 지금 사고 싶어.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사고 싶어요. 그런데 오라
구입하려고 보니까, 취득하려고 보니까 시장성이 없대요. 그러면 사요, 안 사요? 안 사지. 아, 왜 사? 안 사지. 목적이 다른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실제 실무에서는 벌어지지도 않을 일들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십니까를 묻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드문 경우지만 단기 매매 증권은 한 번 단기 매매 증권이면 다른 걸로 가지도 않고 다른 것도 단기로 진입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지만 아주 드문 경우에서 매도나 만기로 바뀔 수 있는데 그 사유들 중에 특히나 시장성이 없어져서 이게 단기간 내에 왜 그런 거 이제 대표적인 게 코로나잖아, 코로나. 코로나 때 뭐 뭐 전쟁이 터졌다거나 아니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예상치 못해서 이렇게 스톱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애들 있잖아요. 여행 상권도 그렇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스톱될지 누가 예상도 못했으니 아주 드문 경우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단기간 내라는 목적을 달성을 못하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칙은 재분류가 안 되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시장성이 상실한 경우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매도 가능 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확고한 의도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면 만기 보유 증권인데 단기도 없고 만기도 없는 키워드라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적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기까지 갈 거예요 해놓고 만기 되기 전에 그냥 내년에 처분할까요? 이러면 지금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딱히 만기까지 갈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만기까지 가도 되겠나? 이러면 또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재분류가 가능하다고 거기 나와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만기 보유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요까지 있고요. 그리고 유가증권의 재분류가 일어날 때는 그때 현재 가치의 공정 가치로 평가 후에 적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은 뭐예요? 이도 저도 가능하다. 재분류가 가능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표 하나만 잘 기억하자라고 아까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표시 하나만 해드릴게요. 다른 것들은 없고요. 여기 단기 키워드였고 만기 키워드였는데 어쨌거나 우리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까요? 단기부터 만기까지 이렇게 얘네는 변경 오케이.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 오케이. 변경이 가능하다. 요게 세무2급에도 변경이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이지만 결론은 변경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재분류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론 말문제에도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이 나오지만 분계로도 표시가 되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가지고 지금 세 가지 파트로 분계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단기 매매 증권을 샀어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취득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이제 처분할 수도 있겠죠. 처분했다. 또는 우리가 12월 31일 날 결산하는 시점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12월에 취득을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처분할 수 있잖아요. 단기라는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내년 결산 전에 만기면 단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내년 결산 전에 처분할 예정인데 지금 결산하는 시점에 보유하고 있다면 평가라는 걸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평가를 할 때는 분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처음 취득할 때입니다. 취득 시 동그라미 하시고요.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보유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A사의 주식 100주를 주당 8,000원에 구입하고 그러면 얼마예요? 여기 안 적혔네. 일단 열어놓고 보면 얘가 100주 곱하기 8,000원 하면 80만 원이잖아요. 80만 원이죠. 그래서 단기 보유 목적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80만 원이라고 적고
수수료 5,000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보이세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라고 적고 5,000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80만 원과 5,000원 토탈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대변에 현금 나가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거예요. 수수료 비용 몇 번대? 900번대. 여러분들 지금 자격증 시험 전산 세무 1급까지 자격증 시험에서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사용하세요 하는 문제 요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900번대라는 계산 과목을 굳이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끄적여 본 적이 있어요. 재해 손실이라는 계산 과목도 있고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산 과목도 있고 기부금이라는 계산 과목도 있고 얘네들은요 전부 다 영업의 비용이에요. 근데 굳이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밖에 없거든. 그냥 기부금 치면 한 개 나와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치면 한 개 나온다. 그죠? 재해 손실 치면 한 개 나와요. 그런데 수수료 비용은 이만큼 나온다고요. 그 중에서 골라서 사용하는데 900번대를 사용하세요 라는 문제가 전체 공개 문제 통틀어서 얘 하나밖에 안 나와요. 시험에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공개 문제 수수료 비용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900번대 강조하는 거 얘밖에 없고요. 이게 4번, 5번 나온다. 세무 1급까지도 나와요. 얘는 당연스럽게. 근데 예전에는 그냥 아예 대놓고 얘가 직접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게 단기매매 증권이에요. 지금. 단기매매 증권을 뭐 할 때? 취득할 때. 근데 단기매매 증권을 평가할 때도 수수료 있을 수 있죠. 단기매매 증권 처분할 때도 수수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안 적어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슬라이드 약간 뒤로 넘어갈게요. 슬라이드 약간 뒤로 넘어가면 별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첫 번째, 분계를 하는데 전제를 깔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분계에 적용이 돼요. 모든 분계, 단 하나, 아까 단기매매 증권, 그거만 빼고. 단기매매 증권 뭐 했죠? 취득했다고 했죠? 취득한다, 매입한다, 구입한다, 다 같은 의미잖아요. 무언가 샀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라도 기타 등등의 비용들이 들어가면 전부 다 포함해서 그 가액에 다 넣어요. 그래서 매입할 때, 구입할 때, 취득할 때 우리 회사가 부담한 부대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취득 부대 비용, 매입 부대 비용, 구입 부대 비용, 부대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비용은 그 매입 가액에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계산기 구입하셔야 돼요. 이러는데 구입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계산기 사용하셔도 되는데 구입하시라는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우시고 회계를 좀 익숙하게 하실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계산기가 필요해요. 전산 우리 실기 프로그램 다루실 때 있잖아요. 진짜 실기 시험 치시잖아요. 실기 시험 치시는데 계산기 없으면 낭패 보세요. 그런데 공학용 계산기 안 되고요. 요런 4친 영상 되는 그냥 일반 계산기만 돼요. 근데 요즘에 계산기에는 루트 정도 나오고 퍼센트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조금 용이하기 위해서 MCMR 있는다거나 GT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계산기 활용을 조금 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계산기 사는데 추천은 14자리. 자릿수로 가격이 정해지거든요. 추천은 14자리인데 못해도 12자리. 그래서 보통은 12자리를 많이 사용하시기는 해요. 그리고 너무 작은 거는 불편하세요. 그게 손에 익으면. 그래서 나중에 업무 보실 때도 사용하시고. 그래서 크기는 요 정도나 요거 반 정도가 괜찮아요. 예, 진짜 계산기 종류 많거든요. 그리고 계산기 제가 다 집어넣었는데 저 밑에 있는데 나중에 꺼내놓을게요. 수업할 때 계산기 옆에 꺼내놓고 딱 세팅해 주세요. 그러면 저 계산기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제 거거든요. 어디 갔어? 이것도 제 거예요. 예쁘죠? 예뻐요. 그래서 이거 한때 붐이었어요. 근데 새로운 신상이 나온 거예요. 한 요런 색깔. 요런 색깔, 민트 색깔. 아니, 저기 민트라고 했는데 파란 색깔. 제가 있나 보고 한번 찾아볼게요. 그게 너무 예뻐서 얘는 벼르다 산 거고 얘는 충동 구매해가지고 같은 시즌에 샀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요. 강쌤이라고 붙어 있어요. 라벨지가. 너무 예뻐가지고요. 제가 계산기를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딱 놔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해서 막 하다가 딱 보니까 제가 안 붙였어요. 강쌤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느낌이 갑자기 싸한 거예요. 제가 안 했다는 거예요. 뭐 누가 했겠어요? 네, 원장님이 하신 거예요. 원장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쎄해졌다고. 분홍색은 내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내가 들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쎄한 느낌에 이렇게 딱 들어서 딱 보니까 두쌤 적혀 있는 거예요. 내 건데. 그래서 내 거라고 몇 번 얘기했더니 삐지셨나 봐요. 그래서 그 계산기를 한 번도 안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인가? 작년 2학기 때가 이제 학교 그 수업하러 가시는데 갑자기 계산기가 필요하셨는데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부쌤 밑에다가 이름 섞여 적고 이거 비싸요. 몇만 원씩 하시잖아요. 비싸네요. 계산기에 핸드폰 번호 적어 놓으세요. 혹시 계산기 구입하시면 잃어버리면요. 치우고 모르고 두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락처 없으니까 저희가 연락을 못. 아니면 가져가세요. 전화하면 돼요. 그래갖고 해놨어요. 어쨌건 얘가요. 처음에 제가 샀을 때 얘 23,500원 줬었거든요. 어디서요? 옥션에서. 공동구매했어요. 그런데 2,500원인데 그 여러 개 이렇게 한 박스에다 이렇게 부피가 작으니까 오잖아요. 그래 n분의 1을 했는데도 24,000원 안 줬어요. 와 했는데 계산기가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의도 하고 집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한 두세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사고 싶어. 근데 얘가 단종이 된 거예요. 얘가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후속타가 얘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시커멓게 나왔어요. 그런데 예쁜 색상이 나와서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가 있으니까 계속 안 사고 있다가 어느 날 살려고 딱 보니 뭐라 똑같이 생긴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똑같아. 근데 얘가 19,000원. 몇 년이 지났는데도 19,000원. 그래서 생각을 했죠. 아, 새로 신상품이 나와서 얘가 가치가 떨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얘는 12살이고 얘는 나중에 사는 사. 얘는 14살이고 얘는 써있어요. 몇 살이라고. 14살이 12살이라고 지금 적혀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용했어요. 근데 얘가 19,000 얼마였는데 2,500원 제가 내 돈 내산했기 때문에 네, 택배비도 내고 했어요. 어찌됐거나 그런 식으로 산다는 거죠. 얘는 그때 3만원, 서울에서 3만원, 28,000원에 별도였나? 하여튼 뭐 그랬는데 하여튼 거의 3만원 주고 샀어요. 지금은 한 32,000원, 34,000원 할걸요. 검색해보시면. 이거 샀는 지 한 15년 넘었거든요. 고장 안 나요. 생각보다 고장 안 나요. 물론 이제 그거 배터리 넣는 거나 어떤 게 고장이 잘 나냐면요. 요거 섞어서 올리는 거 있죠. 요거는 진짜 잘 스프링이 부러지거나 이렇게 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깊이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요거만 조금 강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중개하실 때 매입 시 부담한 매입 왜 이때까지 계산기 얘기했냐면요. 얘가 만약에 27,500원, 25,000원짜리였어요. 택배비 2,500원 들었어요. 그러면 쌤 그 계산기 얼마예요? 계산기요? 27,500원 택배비 포함해서 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부대비용 포함해서 적는데 단 뭐만 공기매매 증권 취득할 때는 걔는 따로 줘. 걔만 그래요. 걔만 그렇고요. 모든 분계는 수수료가 있다면 따로 같이 묶어갖고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그 밑에 건데요. 유가증권. 유가증권이 아까 전에 남의 회사 주식, 남의 회사 채권이라고 했고요. 자본 사채는 뭐예요? 우리 회사에서 주식 발행하고 우리 회사에서 채권 발행할 때 결론은 주식과 채권 얘기예요. 주식과 채권 거래 시에는 발행했어요, 취득했어요, 상환했어요, 매각했어요, 평가했어요. 다양하게 있겠죠. 어쨌거나 어떤 거래라도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항목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주식과 채권 분개할 때는. 그런데 단 하나 예외적인 게 단기매매 증권. 뭐 할 때? 매입할 때, 취득할 때 수수료 비용은 수수료 비용 900번대 따로 줬고요.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하더라도 매입이 아니라 처음할 때
첨가할 때 수수료가 있다고 하면 전혀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헷갈리라고 처분할 때 문제도 나와요. 이거랑 헷갈리라고. 이 의도를 알고 있냐고 문제를 4번, 5번 낸다고 했는데 처분할 때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 900건대 사용하는 거는 장기매매증권 매입시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내일 다시 유가증권에 대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파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10분 쉬었다가 우리 실기 들어갈 거니까 컴퓨터는 다 켜져 있으시죠? 일단 교재하고 실기 들어가도록 할게요.